오늘 초대한 분은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이신 박합수 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하죠. 논란. 아유, 예. 연일 뭐 부동산이 온갖 뭐 신문 방송을 또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죠. 집이 없으신 분들과 예. 있으신 분들의 또 입장이 틀린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제 지난번 촬영이 저희가 5월 달에 했었고요. 네, 5월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네. 지금 그 지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시장 점검을 한번 해주시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제가 왔을 때는 이제 5월 달, 6월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기여서 제가 그때는 가급적 이렇게 한 10% 정도 낮아진 매물을 매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매수 시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주택 시장이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런 저금리의 유동성,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맞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맞아서 그런지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변화는 뭐냐면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발표가 되면서 네. 전세 시장 불안이 이 가을 주택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난이 지금 극심한 그런 시기에 도달했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런 경기도 일대까지 좀 확대되는 양상, 내지는 또 전국까지 뭐 확장되는 이런 추세도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불안한 주택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사실 수십 차례의 어떤 대책들을 내놨지만 네. 계속 시장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히려 투자 심리만 자극한 꼴이 됐다, 이런 그 자조의 소리도 들리고요. 네, 지금 뭐 그거 정책을 세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기자분은 뭐 24번째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많이 발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돼서 다소 좀 안타깝다. 이 정책 목표가 결국 이제 주택 시장 안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나치게 제가 뭐 정책을 총괄해서 평가할 수 있는 뭐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좀 수요 억제책에 좀 중심이 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뒤늦게 공급 부족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공급에 대한 확충에 나서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외곽 지역에 3기 신도시를 만들게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걸 훨씬 더 물량을 늘렸어야 되고요. 지금보다도? 예, 지금보다도 저는 더 훨씬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을 확대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을 갖춰 나갔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쪽에서는 뭐 다소 좀 한계가 있었고, 신도시는 발표했으나 약간 물량이 좀 제 기준으로는 좀 모자란 수준이고. 어느 정도여야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3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수도권 30만 호를 겨냥합니다만,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5개는 뭐 고양 창릉부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뭐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5군데 대표적인 신도시 5군데가 17만 3천 가구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2만 7천 가구는 중소필지란 말이죠. 이 중소필지는 언제 어떤 정부에서도 있었던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히 그냥 숫자를 계산하니까 30만 호에 들어온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 물량을 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왜냐면 항상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잠겨 있는 물량 정도입니다. 이걸 이제 숫자화해서 그렇고. 자, 그러면 3기 신도시가 17만 3천 가구인데, 이거를 1기 신도시와 비교해 보면 1기 신도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당, 일산, 평촌 정도 3본이 무려 29만 2천 가구고, 2기 신도시는 우리가 또 판교가 됐던 위례 신도시가 됐던 이런 그 광교, 이 2기 신도시는 55만 가구예요. 네. 그리고 2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발표되면서 진행될 때 똑같이 했었던 것이 2009년부터 나타난 보금자리 주택지구예요. 서울시 주변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라는 걸 개발해서 공급했는데, 이게 32만 가구 계획 중에 21만 호가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와 동시대에 이게 입주했어요. 그러면 이걸 합치게 되면 공공택지가 76만 호가 입주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기는 17만 3천 가구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보금자리도 없고, 자,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이 물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최소한
1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까지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30만 호 정도. 그렇습니다. 순수 신도시에서만.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떻게 해요? 자, 우선 이제 신도시에 보게 되면 지나치게 주택 용지 비율이 작습니다. 2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1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30%를 다 넘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그 용지 비율을 보게 되면 산업용지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런 걸 짓는 용지가 한 10% 정도가 여기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굳이 지금 불허불급하지 않습니다. 워낙 산업용지가 넓게 이미 기존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율을 줄여서 주택용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 녹지 비율이에요. 이 공원 녹지 비율은 지금 3분의 1 정도가 공원 녹지예요. 네. 3기 신도시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데는 거의 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아주 녹지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도시 내부에 이런 큰 면적의 공원 녹지는 굳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그 공원 녹지 비율이 19% 분당 같은 데가 20%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이거를 주택용지로 전환해서 공급하게 되면 얼마든지 10만 호를 더 늘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 10만 호를 추가해서 3기 신도시를 확충을 해야 전체적인 그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정부는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 확정됐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은 됐지만 어차피 이제 신도시가 지금 이제 지금 12월부터 내년까지가 토지 보상 기간이에요. 네. 토지 보상 기간이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아직까지도 한 2년, 3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예, 토지도 조성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그 용지에 대한 변환, 용적률 상향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 설사 그게 6개월, 뭐 1년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참에 10만 호는 아주 안정적으로 기존에 새로운 택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미 땅이 확보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좀 재검토가 된다고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짓는 거는 네. 아마 의도는 그런 거겠죠. 베드타운을 만들지 않겠다. 그 네.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터가 가까운 어떤. 맞습니다. 지자체의 이제 요청 사항이 커요. 자기들 지역에 일종의 이제 어차피 이제 자급자족적인 그런 자생기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 희망이 많이 반영됐습니다만 이를테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하남 교산 신도시에 이제 3기가 되지만 기존의 하남 미사에 이미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이런 그 물량이 한 6,000호 이상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딱 타겟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네. 뭐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네. 공무원이나 시장들도 있을 거고 선출직들이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합의안인데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인 우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일단 집수를 늘리는 쪽에 집중하자.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기 때문에 최우선 목표에 둬야 되고 강력한 순위에 서서 그런 여타 거를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건 건설교통부만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지자체에서 협력을 하고 합의를 해주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우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원 녹지를 전체 신도시 면적의 3분의 1을 확보해서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과연 이제 그러면 특정 계층 입주자들만 특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걸 분양받아서 분양가가 예를 들면 로또가 돼가지고 2배가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누굴 위한 이 신도시 정책이냐? 이 수혜자를 10만 가구를 더 늘려서 호혜적인 차원에서 여러 명에게 더 수혜가 가야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고려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단순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런 조치만 가지고 시장의 어떤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 뭐 바꿀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좀 더 강력해질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심리적으로 이만한 물량이 들어가니까 내가 서둘러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확충이 되고 새 아파트가 늘어나고 신도시에 좋은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되면 최근 들어서 추격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이 주택 시장을 부양하는 이 중저가 주택에 집중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최대한 좀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나온 이 신도시 공급안 이거 가지고는 시장이 그 어떤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신도시 물량이 전체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이제 30만 호로 시작합니다만 본격적인 신도시는 이제 17만 3천 가구다. 근데 이 물량은 방금 이제 1기, 2기와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2기 신도시하고 비교하면 뭐 3분의 1에도 불과한 물량이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거죠. 우리가 2기가 이제 2009년도부터 거의 입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입주를 하고 지금도 이제 일부 뭐 인천의 검단이라든가 파주 운정이라든가 뭐 양주 이런 데가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 물량이. 근데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신도시 물량을 통해서 물량이 많다는 신호는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신호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도심지 물량, 나는 도심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이런 정비 사업 물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가 공공자를 붙여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물량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생각만큼 공공 재건축은 호응도가 거의 별로 없는 상태이고 재개발은 다행히 이제 좀 신청 그런 그 구역들이 나타나고는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 건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물량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주택자 물량입니다.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심각한 이 보유세를 부담하고 남아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매물로 나오게 해서 이 자체적인 물량을 회전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뭐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퇴로를 마련해서 이 당장에 이런 물량을 좀 회전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재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이 매수 매도 심리는 좀 안정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11월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이 넘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좀 KB 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이번 11월 달에 무려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2,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 급하게 많이 올라간 금액입니다. 어떻게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이나 될 수 있냐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기간 내 1년 만에 한 1억 정도가 평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뭐 우리 영끌 한다고 요새 표현하잖아요. 20, 30대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정말 막 추격 매수에 나서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수급 불균형 문제를 꼭 꼽아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30대 영끌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2030이라는 20을 넣기는 한데 사실 20대는 30대가 그렇죠, 구매 주체가 되기에는 어렵고요. 주택 소유자 연령대로 보게 되면 20대 이하가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만 약간 뭐 자극적인 차원에서 기사화되다 보니까 앞에 20이 들어간 거로 보여지고 20대가 어떻게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습니까? 부모의 지원이나 증여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20은 빼야 되고요. 결국 이제 30, 40 30대, 40대가 결국은 이제 핵심, 최초로 집을 사든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든지 매수의 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가 상당 부분 이제, 주택시장에서 당황하기 시작했다. 내가 전세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축적해서 집을 사야 되는 이런, 그 연속적인 계단을 밟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아예 집을 사지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전세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전세난이 가세한 거예요. 전세를 자칫하다가는 물론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5% 이내 이런 안정적인 상황이 됩니다만 신규 계약을 할 때는 당장 이 금액보다 2, 3억을 더 올려줘야 되는 이런 그 상황도 속출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그렇습니다. 지금 5억인데
이 5억을 기존에 연장하는 거면 5% 내에서 감수하겠지만 주변에 신규로 계약할 때는 이걸 2, 3억을 더 올려줘야 돼서 7, 8억짜리 전세금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3억을 올려줄 바에야 내가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이런 상황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중저가 시장에 이 30대, 40대가 집중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전환 수요가 몰렸다라는 게 지금 이제 집값 상승. 자, 그래서 이제 강남발 이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 지역으로 중저가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외곽 지역까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끌어올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좀 더 가세한 형국이 현재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영끌을 해서라도 이게 성공하면 당사자들은 괜찮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한다던가 뭐 어떤 큰 목돈 빚을 지게 되는 건데 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피해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영끌하는 분들에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영끌하는 분들의 제일 의지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금리죠. 대출금리가 안정적이다. 2%, 3%. 뭐 그러니까 대출을 이자가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더라도 집을 샀을 경우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경우 가장 큰 하나의 그 자기만의 그 포인트는 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가예요. 결국은 대출을 이제 장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20년, 30년짜리 대출을 받아서 분할 상환을 할 경우 내가 이걸 상환하고도 생활이 가능한가? 여기가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그 계산이 섰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사실 1주택자에게는 그렇게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목이긴 해요. 1주택자는. 물론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상당히 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이제 관망 이런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까봐 주조해서 집을 안 사고 전세에 머무는 것보다 오히려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집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집값이 일단 내가 1주택이 된 상태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내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제 다 올라가니까 내가 큰 이득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거를 전세에 머무는 상황까지 비교하게 본다면 이 전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5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3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를테면 3억을 대출받아 8억짜리를 샀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와 그냥 5억짜리 전세에 안 줬다고 함께 되면 이 8억짜리 아파트는 9억이 되고 10억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5억짜리 전세금은 2년이 되면 아니면 4년이 되면 2, 3억을 더 전세금을 올려야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오히려 내 5억이라는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이 주택이라는 것은 실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개 우리가 뭐 디플레이션 얘기도 합니다만 부동산에서만큼은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저금리에 따라 유동성이 넘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방어 수단 차원에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설사 그 집이 떨어지게 되면 내 집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의 균형 측면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게 별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거주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살면 되는 거고 그런 상태고 물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것을 옆에 똑같이 올랐기 때문에 갈아탈 때는 크게 또 이득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득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올라간 가격에 평형대를 낮춘다든가 지역을 바꿔서 금액을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향후에 뭐 노후에 은퇴됐다. 그러면 6억짜리 지역으로 가서 이걸 사게 되면 4억이 남을 수도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1주택자가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1주택자는 양도세라든가 이런 혜택도 크고 뭐 보유세에서도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택은 매수를 전제로 고민하는 것이 좀 우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은 지금 무주택자라면 네. 전세 난인 이 상황에서 뭐 영끌을 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시도들 네. 이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매수 시기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기는 하죠. 조금 더 서둘렀다면 좋았을. 제가 5월달에 출연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5월달에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갔어요. 제가 지금 오늘 오기 전에
5월 달에 그 풀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점검을 하고 오셨군요. 예,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5월 달에 제가 불안하지만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뭐 지금 와서는 당연히 적절했었던 그런 멘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이 됐을 때 상반기에는 사실 다주택자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이 됐었고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추천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본인만의 그런 너무 무리가 아니라면 그렇죠. 상환 능력. 물론 이제 대출도 많이 해주진 않습니다만 어차피 투기가지고는 이제 LTV가 40% 범위 내에서 되니까 조정대상자금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도한 대출이 아니고 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집은 일단은 사는 것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것이 적절하다. 예. 다시 조금만 기다리면 하락하거나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기회가 오면 좋은데 내년도 시장만 당장 예측을 해보게 되면 내년도 시장은 안타깝게도 이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을 분석하게 되면 하락보다는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 수급 문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수요와 공급인데 결국 이제 수요는 일정하게 우상향한다고 치면 공급이지 않습니까? 공급은 서울 같은 경우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거의 조금 더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는 5만 가구가 입주하는데 내년도에는 2만 7천 가구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자금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지금도 이미 유동성이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쪽에서 이 머무는 자금이 너무 넘치는데 내년에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토지보상 자금이 아까 저 언급했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자금이 내년도에 대략 한 30조 가까이가 풀린다는 그 예고인데 그중에 1년 안에 제 경험치상 원래는 한 많게는 절반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다시 되돌아옵니다. 부동산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 되돌아오는 속성이 강하고 1년 안에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현지인들한테는. 그 현지에서 땅을 판 그 그렇죠. 현지인들은 현지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 지역 내에서 집이나 땅이나 뭔가를 사면 부동산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아까 하남에 네. 하남에 토지를 보상하면 하남에서 주소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땅을 보상받으면 그 보상 자금에 한해서는 그 금액만큼은 1년 안에 가서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지역 상관없이요? 한국 내에 어디든? 연접 지역까지. 연접 지역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남이면 또 어디 붙어 있습니까? 지금 강동구, 송파구. 그 인접 지역.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런 인접 지역까지는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종류 상관없이요. 집이 됐든 상관이 없이. 자, 농지는 이제 2년 안에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혜택을 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유인책도 있고 어차피 이제 토지라는 게 강제 수용된 거잖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혜택을 줘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내년도에 10조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 상담을 18년 차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1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자금부터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판교부터 시작한 거죠. 자, 그들의 성향을 쭉 분석해 본 결과 종전에는 이 토지 보상 자금이 어디로 왔냐면 1차적으로는 강남 아파트 1번, 두 번째는 이제 수십억 이렇게 받게 되면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에게 증여라든가 주택 지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이런 성향은 강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주택에서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이런 증여를 통해서 자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여전히 이제 상가 건물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영향 요인에서
더 여전히 유동성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좌우하는 게 이제 저금리란 말이죠. 이 금리 체계는 뭐 안타깝게도 내년까지 아니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저금리 체제가 유지된다. 이 세 가지가 영향 요인이 이제 상승 요인의 변수예요. 거기에 이제 이 투자 심리가 있죠. 이 투자자가 됐던 실수요자가 됐던 심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이 투자 심리를. 매수 심리를 잠재우려니까 공급을 확충해서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약간 좀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분양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집중력을 보이게 됩니다. 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 시장에다가 집중을 해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받아서 새 아파트를 확보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우선순위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전반적인 그 상승 변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까지.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년도에 당장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생각보다 커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기도 시대, 지방 시대로 뭐 변화될 이 서울 강남이라든가 이 중심지의 상승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외곽 지역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경기도로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우려마저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에 안타까운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